이따위 어린애 장난 같은 걸로 파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미식의 수도 파리, 그 심장부에서 일본에서 유래했다는 한 음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이름은 후르츠 산도. 새하얀 식빵 사이에 달콤한 크림과 신선한 과일을 끼워 넣은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 디저트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프랑스인들에게는 생소함을 넘어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후르츠 산도 전문점이 파리에 문을 연다는 소식이 프랑스의 간판 심야 토론 쇼에 소개됩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런 달콤한 샌드위치가 팔릴 리가 없다는 단언과 함께 비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마침내 개점 당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경악스러운 사건이 파리 한복판에서 펼쳐집니다. 과연 무엇이 자존심 강한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시선을 사로잡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 나이트뷰 파리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회자 로랑이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저 멀리 아시아의 한 나라, 한국에서 건너온 기묘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에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중앙 스크린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다음 주 파리 시내의 K의 프리미엄 딸기 샌드위치 전문점이 문을 엽니다. 스크린에 클로즈업된 것은 보석처럼 단면이 잘려나간 삼각형 모양의 샌드위치였습니다. 구름처럼 폭신해 보이는 우유 식빵 사이에는 순백의 생크림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루비보다 더 붉고 탐스러운 한국산 딸기가 통째로 박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딸기만 익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포도와 블루베리가 어우러진 다른 샌드위치의 단면은 마치 한 폭의 정물화처럼 완벽한 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방청석에서는 어머 케이크 아니야 하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새어나왔습니다. 로랑은 경쾌한 목소리로 이 낯선 음식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K의 크림산도라는 음식은 원래 일본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 한국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K의 디저트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식빵, 느끼하지 않은 생크림, 그리고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과일의 조합은 한국 젊은이들을 열광시켰죠. 이제 그들이 이 디저트를 들고 미식의 심장, 파리의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패널들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각기 다른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프랑스 사교계의 아이콘이자 유명 모델인 클로에는 턱을 근 채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용으로는 나쁘지 않겠네요. 날카로운 독설로 명성을 떨치는 음식 평론가 실비는 디저트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이디어 자체는 재미있을지도 모르죠. 라며 애매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한 남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이자 프랑스 요리계에 살아있는 전설 베르트랑. 그는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은 무언가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로랑은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샌드위치의 단면을 SNS에 올리는 것이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예쁘게 잘렸는지를 단면미라고 부르며 자랑한다더군요. 그 말에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잠시 부드러워지는 듯했습니다. 몇몇 패널들은 그거 재미있네.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자존심, 프랑스의 미식 문화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의 작고 귀여운 샌드위치는 점차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달콤해 보이는 비주얼이 오히려 프랑스의 전통적인 미식 감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튜디오에는 미묘한 위화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로랑은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며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K의 샌드위치가 미식의 도시 파리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기점으로 스튜디오의 공기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겉모습은 분명 시선을 끌었지만 그것이 감히 한국의 미식 문화를 대표하는 주자로 소개되자 스튜디오에는 노골적인 비아냥과 냉소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바로 셰프 베르트랑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프랑스 요리계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황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스크린을 향해 경멸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런 달콤한 샌드위치 따위를 프랑스인이 먹을 것 같나?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푹 하고 코웃음을 치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따위 어린애 장난 같은 걸로 파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땅에 생크림 그리고 과일을 끼운 게 전부 아닌가. 너무나도 단순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군. 그의 말에 스튜디오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은 평론가 실비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혐오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인들은 이런 걸 먹는다고? 과일을 생크림에 버무려서 땅 사이에 끼워놓고 요리라고 부르다니. 미안하지만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그녀는 주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의견에 동조하듯 모델 클로에도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게 식사라는 건가요? 아니면 디저트라는 건가요? 정체가 불분명하잖아요. 너무 어중간해서 의미를 모르겠어요. 게다가 보기엔 예쁘지만 가격도 비쌀 거 아니에요? 프랑스인들은 이런 애매모호한 것에 절대 지갑을 열지 않아요. 순식간에 스튜디오는 케일 샌드위치를 향한 집단적인 조롱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번 먹어보고 싶다던 호기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케일 샌드위치는 이해 불가능한 미개한 문화의 상징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자 로랑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화제를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하하, 여러분 아주 신랄하시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일상적인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의 차이라고 봐야 할까요? 과연 파리에서 이 국의 맛이 통할지 다음 주에 그 결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랑이 그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는 순간 스튜디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더 큰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모두가 절대 팔릴 일이 없다고 확신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달콤한 샌드위치가 파리의 미식가들을 납득시킬 미래 따위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계자밀, 회질녘의 낭만적인 파리 말의 지구의 한쪽 모퉁이 서울의 아침 러 마틴디 예스우율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 앞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쌀쌀한 초저녁 공기 속에서 SNS를 통해 퍼진 사진 한 장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 거대한 행렬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파리의 멋쟁이들은 이게 대체 뭐야? TV에서 조롱하던 바로 그거잖아. 라며 서로의 스마트폰으로 화려한 단면 사진을 보여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대성황은 가게 주인 박진우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최고의 파티시에로 실력을 쌓은 후 한국 디저트의 진정한 힘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4년간의 혹독한 준비 기간을 거쳐 이 가게를 연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 모방만 할 줄 아는 아시아인이라는 편견과 멸시에 맞서 언젠가 이들 앞에서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리라 다짐했던 그였습니다. 그가 가장 고집한 것은 바로 재료의 본질, 눈으로 먼저 맛보는 아름다움, 그리고 한국적인 정정이 담긴 서비스였습니다. 가게 안 쇼케이스에는 킹스베리 딸기, 샤인머스켓, 제주산 감귤 등 한국 각지에서 항공으로 공수한 최상급 과일들이 정성스럽게 샌드위치로 만들어져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든 샌드위치는 투명한 필름에 쌓여 보석 같은 단면을 뽐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나치 최고급 보석상의 진열장을 보는 듯했습니다. 가게를 찾은 손님들은 대부분 그 압도적인 비주얼에 먼저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 소란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베레모를 푹 눌러쓰고 머플러로 얼굴의 절반을 가린 남자. 그는 바로 나이트뷰 파리에서 케일 샌드위치를 향해 통렬한 비판을 퍼부었던 요리사 베르트랑이었습니다.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 혀로 직접 확인해주겠다. 만약 맛이 없다면 가차없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뿐. 그렇게 중얼거리는 그의 말투에는 여전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조금은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줄을 선 젊은이들은 베르트랑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어떻게 다 맛있어 보여서 못 고르겠어. 저 딸기 샌드위치는 무조건 먹어야 해. 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식 정보에 민감한 미디어 관계자들과 인플루언서들도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샌드위치를 손에 넣자마자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SNS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겨우 차례가 돌아온 베르트랑은 쇼케이스 앞에서 말없이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딸기, 샤인머스켓, 그리고 감귤, 그리고
가게에서 가장 추천하는 것으로 하나 더 주시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블루베리와 크림치즈가 섞인 샌드위치를 건넸습니다. 이미 그의 손에는 샌드위치가 담긴 쇼핑백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상품을 받아 들고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요리 철학과는 정반대에 있는 이 미지의 샌드위치에 그의 마음은 조용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TV에서 비웃음당했던 그 어린애 장난의 정체란 말인가. 그의 진정한 심사가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황혼이 짙게 깔린 공원 벤치에 앉은 베르트랑은 쇼핑백에서 샌드위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가장 기본이자 왕도인 킹스베리 딸기 산도. 투명한 필름 너머로 보이는 그 단면은 선홍빛 딸기가 순백의 생크림에 감싸여 마치 한 폭의 유화 같은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요리라기보다 하나의 작품이군.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포장을 벗겼습니다. 손에 든 순간 코끝을 스치는 것은 빵에서 풍겨오는 은은하고 달콤한 우유 향기였습니다. 식빵의 질감은 마치 구름을 만지는 것처럼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딸기의 선명한 붉은색과 생크림의 순백색이 대비를 이루는 그 모습은 최고급 파티스리의 케이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맛으로 판단한다. 오직 그것뿐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조용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다음 순간 베르트랑의 표정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그의 두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빵이 혀에 닿자마자 눈처럼 녹아내렸고 비어 퍼지는 생크림은 그가 알던 묵직하고 느끼한 버터크림이 아니었습니다. 우유의 고소하고 풍부한 맛은 살아있으면서도 공기처럼 가볍고 산뜻한 완벽한 균형감의 단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가 딸기에 닿는 순간 그의 대리에 거대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딸기에서 터져나온 과즙이 그의 입안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꿀처럼 농축된 단맛과 상큼한 산미, 그리고 코끝을 아찔하게 만드는 깊은 향기까지 맛의 모든 요소가 완벽한 황금 비율로 응축된 그야말로 맛의 폭발이었습니다. 계산된 맛이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맛의 건축물이다. 그것이 그의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유치하고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맛의 절제, 빵의 부드러움, 과일의 신선함, 그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된 정교한 구성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딸기 샌드위치를 순식간에 해치우고 다음으로 샤인머스켓, 감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샌드위치로 손을 뻗었습니다. 모든 샌드위치는 겉모습에 뒤지지 않는 완성도를 자랑했고 각각 다른 맛의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감귤의 쌉쌀한 향과 산미가 생크림의 부드러움과 어우러져 빵과 하나가 되는 순간 그는 나지막이 신음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산되었을 줄이야. 설마 이런 달콤한 샌드위치에 감동하게 될 줄은 몰랐다. 네 개의 샌드위치를 모두 먹어 치운 베르트랑은 한동안 벤치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텅 빈 포장지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혁명이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 무서운 자들이군.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내가 내 수십 년의 경력이 부끄럽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수십 년간 쌓아온 고정관념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요리사로서 평생 지켜온 자신의 미학, 그 안에 갇혀있던 이 문화에 대한 경계심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문화를 먹는다는 경험일 것이다.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낸 그는 잠시 망설이다 나이트뷰 파리의 제작진에게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의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이트뷰 파리는 예고했던 대로 파리에 개점한 서울의 아침 첫날의 풍경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방송 시작과 함께 화면에 비친 것은 해질녘 거리를 가득 메운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 그리고 케일 샌드위치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인과 아이,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샌드위치를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한 입에어 무는 그 표정은 하나같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현장 스태프가 담은 인터뷰도 흘러나왔습니다. 단면이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웠어요. 구름처럼 부드러운 빵이랑 과일의 새콤달콤함이 환상적이에요. 생크림이 느끼하지 않고 가벼워서 정말 좋아요. 매일이라도 먹고 싶을 정도예요. 모든 목소리는 긍정적이었고
파리 시민들이 이 한국에서 온 디저트에 순수하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B2I 끝나고 스튜디오 화면으로 전환되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그토록 K의 샌드위치를 조롱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패널들은 모두 할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천천히 마이크를 들어 올린 베르트랑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 전에 저도 서울에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그의 말에 스튜디오는 술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사회자 로랑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베르트랑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솔직히 말해 이런 것은 어린애 장난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먹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맛의 균형, 보석 같은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드러움에서 느껴지는 상냥함.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저급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섬세한 기술과 미학이 응축된 하나의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하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던 5종류의 샌드위치를 모두 먹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먹어 치웠습니다. 이런 경험은 대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가 다른 패널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지난주 그렇게 코웃음을 치던 평론가 실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베르트랑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클로에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 로랑이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르트랑 셰프님, 솔직하게 말해서 그 샌드위치의 가격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베르트랑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그 완성도를 생각하면 저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식재료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해내는 기술. 그 샌드위치에는 진정한 사치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계의 자존심 그 자체인 남자의 진솔한 고백과 체험에서 비롯된 감동을 공유하는 진심 어린 찬사의 박수였습니다. 프랑스의 거장 셰프가 달콤한 샌드위치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의 거울을 인정한 순간 그것은 이국의 요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파리에 받아들여진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베르트랑의 조용한 고백은 스튜디오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낳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까다로운 입맛으로 유명했던 그가 이토록 솔직하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회자 로랑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음 발언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그 가게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입을 연 것은 바로 사회자 로랑 자신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다시 한 번 술렁였습니다. 항상 냉철한 진행자로서 한 걸음 물러서 있던 그마저도 직접 K의 샌드위치를 먹으러 갔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열기에 놀랐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손님들, 나이 지긋한 분들까지 정말 다양하더군요. 저도 호기심에 구입해서 방송 전에 대기실에서 먹어봤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섬세한 맛의 샌드위치는 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빵도, 크림도, 과일도 어느 것 하나 조연이 아니라 전부가 주연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지난주 의미를 모르겠다며 혹평했던 모델 클로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먹어봤어요. 친구가 사와서 화제거리 삼아 먹어보라고 건네주더군요. 그래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먹었는데 한 입 먹는 순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건 굉장히 품위 있는 맛이었어요. 겉모습만이 아니었어요. 생크림도 구름 같은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 과일의 산미와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평론가 실비 역시 조금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저것을 봤을 때 솔직히 장난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로랑 씨의 권유로 먹어봤어요. 분하지만 맛있었습니다. 확실히 요리라고 하기에는 달콤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의 문화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균형 잡힌 훌륭한 디저트였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의 방송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K의 샌드위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로랑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정리 멘트에 들어갔습니다. 문화가 다르면 미각도
가치관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베르트랑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요리사로서 평생 전통이라는 단어에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전통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혁신이라면 이 케일 샌드위치는 바로 그 혁신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샌드위치가 아닙니다. 문화의 조각입니다. 그것은 단지 달콤한 샌드위치 하나가 프랑스 요리계와 미디어계에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용히 열어젖힌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도 그 진솔한 말들은 가슴 깊이 전달되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의신화는 개점 첫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소문과 TV 방송의 폭발적인 효과, 그리고 SNS의 압도적인 확산력이 순식간에 파리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파리 딸기혁명, 문화를 담은 샌드위치 같은 해시태그가 연일 트렌드를 장식했고 젊은이들은 경쟁적으로 단면샷을 올리며 이것은 한국에서 온 행복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인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리옹, 마르세유, 툴루즈 같은 지방 도시에도 차례차례 지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각 지역의 농산물과 협업한 현지화 메뉴도 등장했습니다. 부르고뉴산 백도와 현지 치즈를 사용한 샌드위치가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농부가 자부심을 가지고 키운 과일의 풍부한 맛과 단맛을 억제한 한국식 생크림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프랑스식 케일 샌드위치다라며 미디어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디저트 전문지가 가장 아름다운 디저트 샌드위치로 특집 기사를 싣고 잡지 표지를 장식하기에 이르렀고 고급 레스토랑 업계에도 그 파문이 번져나갔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케일 샌드위치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디저트 코스를 선보이며 한국의 기술의 경의를 표하며 창작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TV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샌드위치는 식사, 디저트는 케이크라는 고정관념을 단 하나의 샌드위치가 보기 좋게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맛과 문화, 그리고 감성을 감싼 음식의 시다. 한 요리 평론가가 총평한 것처럼 케일 샌드위치는 이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프랑스의 식문화 자체에 새로운 자극과 색채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나이트뷰 파리는 다시 한번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것은 프랑스 각지로 퍼져나간 케일 샌드위치 열풍과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리옹, 마르세유, 보르도에서는 연일 긴 줄이 이어졌고 샌드위치를 손에 든 가족과 노부부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마치 행복을 먹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맛이에요. 스튜디오에서 그 영상을 지켜보던 베르트랑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샌드위치를 어린애 장난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먹어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미각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스며드는 경험이었습니다. 로랑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요리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들 합니다. 케일 샌드위치에는 그 정신이 그대로 형태를 갖추고 있었군요. 클로에도 뒤를 이었습니다. 프랑스에도 훌륭한 요리는 많아요. 하지만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으로 새로운 행복과 놀라움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케일 샌드위치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각 지역의 진화된 케일 샌드위치가 소개되었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배를 사용한 노르망디풍 샌드위치, 소금 캐러멜을 넣은 브르타뉴풍 샌드위치, 살구와 허브를 조합한 프로방스풍 샌드위치까지 한국의 섬세함과 프랑스의 식재료가 만나 새로운 식문화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랑이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케일 프리미엄 딸기 샌드위치는 그저 달콤한 샌드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감성과 기술, 그리고 배려가 담긴 문화를 감싼 선물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샌드위치가 국경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와 문화를 잇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 확실하게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케일 샌드위치라는 이름의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당신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